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8월 27일 수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란의 핵심 쟁점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문제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표 간 두 차례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한때 무시됐던 유가족들의 핵심 요구사항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형법상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학자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를 오늘 초대석에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수요일 오보의 역사에서는 삼성전자 서비스노조 집회를 다룬 통신사 뉴스원의 보도 사례를 미디어오늘 조윤호 기자의 분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전문 호황기업 우진축산유통에서 국민TV 조합원 여러분을 위해 개념찬 추석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프리미엄 등급의 뉴질랜드산 청정우 선물 세트, 명절 선물용 가방에 야무지게 포장한 뉴질랜드 5kg 찜갈비 세트가 무려 99,000원. 현재 원가가 15% 이상 인상됐지만 전년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9월 4일까지 주문하시면 원하시는 날짜에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가족들과 푸짐한 찜갈비도 먹고 국민TV도 풍성해지고, 이런 게 바로 일석이조 맞죠? 주문 전화 기다릴게요. 02-2634-6565 02-2634-6565.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아이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대학생회원 이현정입니다. 참여연대 청년 모임인 청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해 잉여다, 무력하다는 등의 비판이 많은데요. 청년은 청년인 우리 스스로가 그런 틀을 깨고 당면한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배움으로 행동하고 연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등록금과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20대로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분노하고 답답했다면,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참여연대로 오세요.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www.참여연대
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장기 휴전에 합의했다. 이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50일간 이어진 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장기 휴전에 합의했다고 AFP 통신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전했습니다. 하마스의 한 고위 인사는 이날 휴전 합의에 따라 양측이 무력 사용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고 이스라엘이 구호물자와 건설자재 반입 등 가자지구 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가자지구 공항과 항구건설 등에 대한 하마스 측의 요구 사안이 한 달 안에 시작될 협상에서 논의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휴전 협상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컸었죠.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이번 가자지구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사람 2,135명이 숨졌는데 이 중 70% 이상이 민간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 11,000명 정도가 다쳤고 집을 떠난 피난민이 10만 명에 달하며 17,000채의 가옥이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민간인 4명과 군인 64명이 사망했습니다. 숫자로만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피해 규모를 보면 얼마나 일방적인 공격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예. 이런 측면에서 휴전보다는 이스라엘의 공습 중단이 더 맞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예. 2012년에도 8일 교전 끝에 휴전 합의가 있었죠. 네. 2012년 11월에 8일 교전 후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당시 합의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봉쇄를 완화하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로켓포 공격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조치는 그 이후에도 거의 그대로 남았고 이 때문에 가자지구는 실업률이 50%를 웃도는 등 심각한 경제난에 빠졌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휴전보다는 이스라엘의 공습 중단이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가 또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본 법원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현지 주민 자살의 인과관계 이걸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군요. 네. 일본 법원이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현지 주민 자살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배상을 명령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2011년 7월에 자살한 와타나베 하마코 씨의 유족들은 대피 생활이 계속되면서 장례를 비관한 것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예. 어제 후쿠시마 지법은 자살과 원전 사고의 인간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도쿄전력이 유족에게 총 4,900만 엔, 한국 돈으로 약 4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예.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NHK에 따르면 2011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총 130명에 달한다고 일본 내각부가 밝혔습니다. 특히 후쿠시마현에서 자살한 사람이 56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예. 이곳의 경우 사고 첫 해인 2011년엔 10명, 2012년엔 13명, 작년엔 23명으로 자살자가 점점 늘었습니다. 예. 비무장 상태에서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 미국 미주리주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 장례식이 치러졌었죠? 그렇습니다. 마이클 브라운의 장례식이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의 한 침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교회 측은 이날 4,500명의 조문객이 장례식을 차렸다고 발표했는데요. 예. 장례식이 평화롭게 진행되길 바란다는 브라운의 부친의 희망에 따라 경찰과 별다른 충돌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관리 3명을 보내 브라운을 추모했습니다. 네. 브라운의 장례식에 여러 흑인 인권 운동가들이 참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알 샤프턴 목사를 비롯해 제시 잭슨, 마틴 루터 킹 3세, 스파이크 리 등
미국의 유명 흑인 인권 운동가들이 브라운을 추모하기 위해 이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샤프턴 목사는 추모사를 통해 인종 간, 계급 간 분리가 점점 심각해져가는 미국 사회를 비판했는데요. 예. 그는 미국이 경찰을 중무장하는 데는 돈을 쓰면서 공공교육과 직업훈련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고요. 역사에는 중요한 변화의 순간들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며 흑인 청년들도 수감가에 갇혀있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이게 법원에 이제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정찰 비행을 시작했는데 이게 공습의 전 단계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순위파 극단주의 반군 이슬람 국가를 격퇴하겠다는 의도로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정찰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주말 시리아에 대한 정찰 비행을 재가한 후 이날 새벽에 정찰 비행이 실시됐다며 정보 수집을 위한 정찰 비행은 공습의 전조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정찰 비행은 미국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이슬람 국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미국이 전장을 시리아로 넓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미국이 시리아 정권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정권의 축출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내 이슬람 국가 소탕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더라도 현 시리아 정권과는 절대 손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예. 조지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슬람 국가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 현 시리아 정부와 협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정상은 처음으로 양자 회담을 가졌군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처음으로 양자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은 회담 후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양국 정상의 회동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8월 27일자 조간신문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향신문부터 보겠습니다. 예. 3면 사이드에 올라온 기사인데 주목됩니다. 세월호 참사, 지금 단원고 학생들을 하늘나라로 보낸 그런 유가족 분들이 계시죠? 예. 그분들이 계신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있고요. 또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원회 얼마 전에 여야 재합의안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죠. 지금 그 학생들 유족들 이분들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지금 여야 합의안으로는 진상규명 도무지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이어서 지금 유가족이 직접 청와대와 여당을 상대로 대화를 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자, 그런데 이 세월호 참사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밝힌 말이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자에게 말이죠. 이번 달에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를 2번 만나서 우리 의견을 피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유가족들을 분열시키려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일반인 유가족들만 접촉하고 이 세월호 단원고 학생들의 유가족들은 만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야당도 이 부분을 질타를 했었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야당은 이 일반인 유가족들과 접촉을 했느냐.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전화 한 번 없었다. 최근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답이 없었다. 다만 여당 쪽 인사만 이렇게 접촉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월호 참사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밝힌 말입니다. 예. 우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유가족 대책위가 이게 일반인
단원 그 학생들은 뭐 학생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니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글쎄 말입니다. 사실 일반인 유가족분들은 참사 초기부터 소외됐다, 배제됐다 이런 불만들을 쏟아냈었거든요. 예. 야당이 이분들을 왜 안 만났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중앙일보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중동의 야당 장외투쟁 물타기 그 100태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외투쟁에 나선 날 일부 의원들이 장외투쟁 반대 성명을 냈다. 중앙일보가 3면에서 크게 다뤘습니다. 상단에 배치를 했는데요. 눈에 잘 띄는 상단의 말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상대로 당 지도부와 강경파가 강경투쟁을 선포한 직후에서 노선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야당 투쟁에 바람을 빼는 중앙일보의 그 의도가 읽힙니다.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대부분 당 주류에서 벗어나서 비노 세력으로 불리는 의원들입니다. 일부 이름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김성곤, 김영환, 박주선, 그리고 군 출신의 백군기, 안규백, 그리고 비노의 거의 아이콘이죠. 조경태, 황주홍 이런 분들입니다. 성명을 주도한 인물은 바로 황주홍 의원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장외투쟁 대신 국회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은 강경파 목소리만 관철됐다. 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고 싶다. 라면서 이 15명의 목소리를 중앙일보는 증폭했습니다. 예, 야당 속의 야당이라고 봐야 됩니까? 야당 속의 여당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이분들은 그동안 새누리당의 어떤 입장을 야당 내에서 대변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이죠. 동아일보 일면 제목은 의도성이 더욱 확연합니다. 민생을 호소하는데 야당은 장외로, 이런 제목입니다. 누가 민생을 호소했느냐? 바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세월호법과 무관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치권에 호소를 했는데 동아일보 기사 첫 줄이 이렇습니다. 마음이 급한 정부를 야당은 끝내 외면했다. 이렇게 말이죠. 마음이 급한 유가족들을 정권은 끝내 외면했다. 뭐 이 얘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지금 민생을 얘기하는데요. 백성민자에 살생자 해서 민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제 나는 곱살이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정부 여당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보면요. 의료 영리화 법안입니다. 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폭증할 그런 우려가 있는 의료 영리화 법안. 그리고 학교 옆에 호텔 허가하기. 그리고 여객선에서 카지노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법안들입니다. 민생이 아니라 죽을 사자에서 민사 법안일 가능성도 있는 그런 독소 법안들이 이렇게 제시됐는데 이게 민생이다 주장하고 있고 언론인 동아일보는 이걸 여과 없이 민생 맞다라는 식으로 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는 사실 이 민생을 민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생이 아니라 기생이 아니겠는가. 기생. 국민을 살리는 게 아니라 기업을 살리는 대기업의 이런 민원을 받아주는 그런 법안이 아니겠는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일보 일면을 보니까 말이죠. 하단에 최경환 부총리가 기업인 사이에 핫라인을 만들 모양인데 핫라인에 포함될 기업들이 이번 달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렇게 4개 그룹으로 나눠서 총 60에서 100개 기업을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달 초에 전경련 등 경제 5단체 그리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7개 단체로부터 각각 15곳에서 20곳을 추천받았다고 하는데 전경련의 경우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 재계서열 20위 내에
그룹의 대외 업무 담당 사장을 추천했다고 하는군요. 자, 제게는 그래서 이렇게 추천했지만은 정부가 누구와 핫라인을 구축할지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핫라인 대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물밑 로비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이렇게 핫라인을 구축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왜 이렇게 힘있고 돈 많은 대기업들, 중견기업들하고만 이렇게 핫라인을 구축하시려 하는 건지 세월호 국면까지 이렇게 넓게 보게 되면은 정부의 불통 또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메일과 휴대전화로 직접 소통한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메일 주소하고 휴대전화 번호 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특정을 합니까? 모든 기업인들의 애환을 좀 듣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말이죠. 뭐 스팸도 많고 김미영 팀장 이런 전화가 떠올까봐 그러시는 건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일면, 이건 진짜 앞서 동아일보의 이런 의도성은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세월호 수습에 6,213억이 든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세월호 수습 문제를 결국 돈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귀결짓고요. 지금 세월호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모든 노력들, 목소리들 45일 가까운 이런 단식투쟁도 모두 돈의 문제로 치환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엿보입니다. 피해자 가족 지원은 2,277억. 부재는 또 이렇습니다. 아니 지금 피해자 가족들이 돈 달라고 합니까? 이 요청하지도 않은 이런 그 가족 지원 대책 이걸 제목으로 이렇게 달면은 이게 뭔가 지금 유가족들이 이런 불행을 돈으로 보상받으려는 근본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수습에 6,213억 든다. 이게 도대체 누가 이렇게 계산한 건지요? 봤더니 해양수산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라고 합니다. 예. 아니 지금 유족들과 뭐 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라도 나눴습니까? 6,213억. 이건 해양수산부의 그냥 자기들 추정치일 뿐인데 이걸 중앙일보가 일면 제목으로 달았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서 그 의도를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뭐가 나왔느냐. 염수정 추기경 따옴표. 세월호의 아픔 이용해서는 안 돼. 따옴표 닫고. 그리고 부재는 유가족들도 어느 정도 양보를. 네. 교황께서 세월호 유족들을 보듬고 또 그분들의 아픔을 경청할 때 조선일보는 거의 그런 내용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뭐 박스로 또 기고문으로 뭐 그런 정도로 가볍게 다뤘을 뿐이지 이 세월호 유족들을 찾아가서 손 붙잡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이런 교황의 정말 핵심적인 족적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그동안 외면했거든요. 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멘트만 나오면 이걸 그냥 침서봉대하는 이런 조선일보의 의도성. 예. 근데 염추기경 멘트 중에 이 세월호의 아픔을 이용하는 주체가 누군지는 안 나와 있네요. 글쎄 말입니다.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없어요. 교황이라는 얘기인가요? 교황, 세월호의 아픔 이용해서는 안 돼. 이 얘기인지, 뭐 정치권, 세월호의 아픔 이용해서는 안 된지, 주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 그런 페이스북에 그 의견을 남겼더군요. 그 교황 방문으로 인해서 천주교에 대한 그 관심과 또 지지가 폭증하니까 자제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염수정 추기경이 소방수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조선일보의 김영호 씨에 대한 인격살인 오늘도 계속됩니다. 조선일보 신면을 보겠습니다. 김영호 씨 논란 확산. 이런 제목이고요. 참사 후에 진도체육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말을 했다.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을 방문했던 날이 이제 참사 다음 날인 4월 17일이죠. 유족들이 연단 아래에 앉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공기를 넣어달라, 잠수부를 투입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던 와중에 그 김영호 씨가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팔을 휘두르며
사람 바꿔달라니까, 그러니까 책임자를 바꿔달라니까 이렇게 소리치면서 아주 CX 내가 다 받아버릴까 한번 이렇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희 국민TV 뉴스K를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월 16일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17일 목요일, 18일 금요일, 19일 토요일 이때까지 잠수가 없었습니다. 수색이 없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행여나 살아있을까 정말 실오라기 같은 그런 기대를 갖고 좀 공기를 넣어달라, 잠수부를 투입해달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의전 챙기고 딴소리하고 외면하고 심지어는 세월호 근처로 다가가는 것조차도 막았던 그 자들이거든요. 그 자들을 향해서 아니 유족이 당시에는 실종자 가족이었겠죠. 그분들이 분개하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월호의 아픔이죠. 이것도. 세월호의 아픔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김영호 씨가 당시 격분한 마음에 막말을 한 것을 가지고 김영호 아주 무례한 사람이다. 이 근본이 안 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매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염수정 추기경이 혹시 조선일보를 향해서 세월호의 아픔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인지. 근데 조선일보가 이 염수정 추기경 발언을 일면에 실은 걸로 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이틀 전에 김영호 씨가 궁도 하면서 많은 돈을 썼을 것이다. 수십만 원을 썼을 것이다 했는데 어제 김영호 씨가 공개한 그런 그 통장을 보니까 불과 월회비 3만 원밖에는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십만 원 든다면서. 하여간 이런 조선일보의 인격살인을 보면서 저는 조선일보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 조선일배라고 부르고 싶은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겨레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병원 이송 중에도 44일째 단식하고 있는 김영호 씨가 숨진 큰딸 김유민 양, 둘째 딸 김유나 양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무책임한 아버지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보수 언론 등의 악의적인 보도에 맞대응하고 나섰던 겁니다. 이런 거 공개하는 김영호 씨의 심정이 이게 정말 찢어지는 가슴 아니겠습니까? 김영호 씨는 두 딸을 큰 공주와 작은 공주로 부르며 애틋한 아버지의 정을 보였는데 세월호 사고로 결국 지키지 못한 약속이 됐지만 5월 3일 가족여행 계획을 세워놓고 두 딸과 논의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사고 12일 전에는 유민 양에게 아빠가 우리 예쁜 딸에게 매일매일 미안하게 생각한다. 예. 아빠가 유민이한테 잘하고 아빠답게 살게. 아기 때 너무 못해주고 혼만 내서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 유민 양은 아니야 나는 아빠가 밉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혼낸 거 하나도 기억 안 나. 미안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 아니 이 사고로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단식하는데 이 아빠가 어떤 아빠였느냐 이게 이렇게 신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예, 이게 중요한 겁니까? 예. 아버지 아닌 사람이 와서 단식하고 있다. 뭐 그걸 가지고 쓰면 뭐 이해를 하겠는데 예. 예. 국궁 월 회비가 3만 원이니 아니니 예. 참. 예. 참 어제 그 김영호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김진효라고 있었잖아요. 그 어버이 연합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도 단식하겠다는 거예요. 네, 단식 2일째 이렇게 그 편말을 붙여놓고 어제 치킨 시켜서 처먹는 게 이제 어제 인터넷에 사진이 돌면서 큰 실소를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예, 어버이 연합이니까 그냥 드신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12면을 가보겠습니다. 큰빛 이끼벌레에 대한 조선일보의 입장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간헐적으로 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큰빛 이끼벌레가 괴물이라고 수질 오염, 생태계 교란은 없을 것이다라는 해영동물의 세계적 대가 우드 박사 인터뷰 내용을 12면에 크게 다뤘습니다. 뭐 물론 부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4대강으로 이 큰빛 이끼벌레가 늘었을 수 있지만 녹조 탓에 번성한 것은 아닐 것. 뭐 이런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예.
이것도 뭐 큰빛 이끼벌레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하고 싶은 말은 또 이 좌파 단체에서 4대강 사업의 어떤 그런 공적을 폄훼하기 위해서 괴담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이 큰빛 이끼벌레 조선일보 코리아나 호텔 수족관에 갔다가 놓으면 되겠네요. 예. 괴물도 아닌데. 예. 지난해 한국사 교과서 검정과 채택을 놓고 벌어졌던 역사 교과서 논쟁이 교과서 발행 체제 개편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 조선일보가 6면에서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교육부가 개최한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의 개선안 토론회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 방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섰다. 찬반 의견이 맞섰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정말 찬반 의견이 맞섰을까요? 한국일보 12면을 보겠습니다. 국정교과서는 다양성을 해친다. 현 검정체제는 유지, 보완하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일보는요, 대다수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했다. 교육부 토론회인데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찬반 의견이 맞섰다고 그러는데 한국일보를 보니까 대다수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했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교육부 왜 이런 토론회를 열었나. 반대 목소리만 나오게 될 게 뻔한 토론회를. 이런 식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진실은 고사하고 사실만이라도 정확하게 보도해야 하는데 조선일보에는 뭐 그런 게 별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경향신문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그제 창원 시내의 그 덕곡천에서 급류에 휩쓸린 시내버스 사고 직전 포구에서 45분 동안 정상 경로를 이탈했다고 합니다. 왜 그 버스마다 요즘엔 위성 위치 시스템 GPS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낮 2시 4분부터 사고 시각인 낮 2시 50분까지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창원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느냐? GPS를 관리하고 있는 창원시는 버스가 폭우 속에서 정상 경로를 45분이나 이탈한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창원시는 버스 회사나 운전기사에게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버스 회사도 운전기사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성 위치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지만은 평소에 버스 운행이 늦어지는 민원이 있을 때만 위치를 확인하기 때문에 사고 여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원시장님이 그 보은상수,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 아닙니까? 예.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경향신문 6면에 관련 기사가 있었고요. 그 인테리어 자재 생산업체인 한솔홈데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12년에 제품 재단 공정을 외주화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회사는 외주화에 따라서 인력 조정을 추진하면서 이직이나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내외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직이나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뭔 교육을 하려고 했느냐. 일단 교육 대상을 보니까 회사 노조 지회장, 그러니까 그 회사 안에서 노조위원장이죠. 회계감사, 쟁의부장, 노조간부 3명이었다고 하는데 3권의 책을 읽고 시험을 보는 것으로 해가지고 교육 이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책은 자기계발서 모조라는 책입니다. 모조가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면서 반대말은 노조라고 소개한 그런 책입니다. 네. 책은 모조가 책임을 받아들인다. 일을 사랑한다는 뜻이지만 노조는 의무적으로 일한다. 불만에 가득 차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소개한 책은 노동운동 상생인가 공멸인가 이런 제목인데 민주노총의 권력화와 비리를 주로 다루는 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책은 제5의 권력인데 제3의 권력이 아니라 제5의 권력인데 상당 부분을 노조 비판에 할애한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은 노조는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내 목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다. 노조 간부들은 노동 귀족과 노동 권력층이 되고자 혈안이 돼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 사측은 이 책의 서문도
베껴 쓰도록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 시험 볼 때 노동 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 뭐 이런 식의 그 주관식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부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은 중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경향신문 12면에 실렸습니다. 경향신문 13면을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저임금 해소를 위해서 생활임금 도입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생활임금.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생활임금. 이거는 뭐냐면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도 포함시키는 임금 체계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임금을 추진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돈은 이렇게 뒷받침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시가 말이죠. 예.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임금 얼마쯤이 될까요? 글쎄요. 뭐 최저 수준으로 일단 그 생활임금이 지급되는 구조인데 노원구하고 성북구 등 일부 자치구는 이제 시행 준비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얼마만큼의 수준으로 할지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서울시가 논의한다고는 하는데요. 원전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그 삼척시에서 주민투표 동의안, 이게 삼척시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삼척시 의회 의원이 8명이죠. 새누리당 6명, 무소속 2명인데 이 지역 시민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80% 가까이가 원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당연히 이런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게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 의원들 해서 만장일치로 주민투표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삼척시는요, 오늘 10월 1일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유치 신청 철회도 국가사무인만큼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난 시장 시기에 원전 유치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철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투표를 통해서 말이죠. 예. 예. 주민투표를 통해서 철회를 하는 것조차도 국가적 업무이기 때문에 지자체, 너희들이 결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선을 그으려 한다는 것이죠. 예. 이 안전행정부는 물론이고 산업통상자원부조차도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삼척 시민이 탈원전 하든 말든 우리는 운전 유지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 이면을 보니까 말이죠. 그제 부산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고리 원전의 일부 취수 건물뿐 아니라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본부 건물까지 침수가 돼서 전기가 끊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전에서 정전이 된다. 이건 정말 치명적이지요. 고리 원전 본부는 부산 기장군에 187mm의 비가 내려서 전기 시설이 있는 본부 건물 일부가 침수돼서 전기가 끊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부 건물에 이틀째 전기가 끊기면서 이곳에 일하는 임직원들도 컴퓨터를 쓰지 못하고 전화도 일부만 복구해서 휴대전화로 외부와 통화하는 등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도 이렇게 중단이 됐었다는 겁니다. 냉각수로 쓸 그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펌프도 빨간 불이 켜졌었다고 하는데요. 펌프가 있는 건물 빗물이 넘쳐서 수동 정지된 고리 2호기뿐 아니라 나머지 5기도 펌프가 지하에 있는데 이 때문에 원전 반대 단체들은 다른 원전들도 폭우가 내리면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자로에 냉각수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됩니다. 전기가 가동돼야겠죠. 만약에 정전이 돼가지고 냉각수 공급이 끊어진다. 그러면은 노심이 높겠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방치하면요. 그때부터는 후쿠시마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람의 방향이 최악의 경우 90분 내에 부산은 방사능에 오염되게 됩니다. 이 지금 우리가
단전, 원전에서의 단전은 치명적인데 이런 기사를 모레쯤 돼서야 이렇게 신문 기사로 보게 되네요. 예. 모레쯤 되면은 이미 90분이 훌쩍 지나고 난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그러한 야당의 모습에 속도 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존중하겠습니다. 야당 존중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어금니를 깨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야당을 국정한 파트너로 정말 존중해가면서 야당 존중하자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러나 요새 이 정치 현실을 보면 철학도 없고 원칙도 없고 또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도 없고 도대체 이런 정치를 저는 제가 정치 생활하고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5.16 혁명 전에 그 민간단체들이 국회에 난입해서 여러 가지 행동했던 그런 모습을 상기시킬 정도의 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단식. 새누리당과 조선통합 매경 종편은 불편합니다. 털건배 의혹의 주인공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거기에 또 뭐 대통령 후보 나왔던 문재인 의원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 난 이 정치라는 것이 갈등을 어떻게든지 해소하고 이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저는 정치의 주요한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의원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갈등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현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꼴통 진보의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류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문재인 의원이 지금 부산에 물난리가 나서 부산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 단식을 부추기고 단식에 동참하고 또 대통령 하신 분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자체가 사류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루 전 이군현 사무총장. 세월호법 합의안 파기로 풀려가던 세월호 사건을 또다시 정치 쟁점화하려는 그 중심에 문재인 의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TV조선. 유민희 아빠 김영호 씨를 살리겠다면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도 불참하고 물난리가 난 자신의 지역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재단 영화제에는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이런 것들을 초월한 전국구 큰 정치인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또 지역구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TV. 김영호 씨가 병원으로 간 후 빈자리는 동조 단식에 들어간 문재인 의원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이고 이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동조 단식이 옳은 선택이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10년 전 청와대 수석으로 있을 때 지율 스님의 단식을 적극적으로 말렸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속담처럼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걸까요? 문재인은 정말 입장을 180도 바꿨나? 당시 기사를 보면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57일째 단식 농성 중이던 지율 스님에게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 주석이 찾아갔습니다. 문 수석은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저희 단식을 중단시키는데 저희가 하셔야지. 지금은 또 어떤가? 김영호 씨를 말리겠다며 시작한 단식이 8일째로 접어드는 문재인 의원은 이제는 응급실로 실려간 김 씨를 대신해 광화문 광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측근들에게 첫째도 생명, 둘째도 생명, 셋째도 생명이라며 유민 아빠부터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나 지금 저희 단식을 중단시키는데 저희가 하셔야지. 이제나 김영호 씨를 말리겠다며 시작한 단식이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요즘 정치권에서는 형법상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대한 공방이 좀 치열합니다. 세월호 사고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특별법 제정 때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유가족 등의 요구는 형법상 자력구제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법학자들은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들은 처음부터 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정치권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는 아예 거론도 안 됐었고요. 특검 그렇죠. 추천권만 갖고 줄다리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유가족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다시 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문제가 좀 핵심 의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 교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역 말단적인 그런 조그만한 사안을 가지고 어떤 그 세월호 참사의 그 진상규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철저한 책임 그 규명이 그 추궁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에 바탕을 두어서 모든 국민들이 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인 열망이 좌절되거나 또는 지체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죠. 예. 실제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이게 국가냐,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그 국민적인 의문이 일어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또는 세월호 참사 전과 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된다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는데요. 이런 어떤 거시적인 그리고 거대한 국가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국민들의 바람을 바라본다면은 조사권 부분에서 수사권을 부여하느냐 기소권을 부여하느냐 이건 하나의 조그마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이런저런 교묘한 법리를 갖다 대면서 지체시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적인 열망을 거역하겠다는 그런 행태의 다름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지죠. 기본적으로는 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 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죠.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이 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과 주지 않은 것,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 역사는, 그러니까, 어떤 진실 규명에 있어서 어떤 수사권이 없는, 강제력이 없는 그런 기구가 무력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거 사례가요? 예를 들자면은 과거사위원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증거가 바로 앞에 있고 진술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겨우 임의동행이라든지 임의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권만 있다 보니까 그런 증거나 진술을 받아내지 못한 채 진실이 덮어버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예. 사실 정부나 또는 정치 권력이 진실 규명에 협조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한 조사권만 가지고 있는 어떤 진실규명위원회라는 것은 무력하게 짝이 없는 것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성력 없는 진상규명 또는 철저한 책임 추궁
이걸 위해서는 강제적인 조사권, 뭐 수사권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그것은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이죠. 예. 그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이 특별법안, 네. 어떤 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참 문제가 많다, 뭐 형사사법체계에 어긋난다,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 쪽 그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과연 헌법 몇 조에 위반되는 건지 좀 정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예. 실제 근거가 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헌법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한다라는 조항 하나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누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검사로 해야 되는지는 헌법에 규정이 전혀 없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검사의 자격이라든지 검사의 임명에 관한 절차는 국회가 법률로서 정하도록 해두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뭐 이런 절차를 통해서 검사를 임명한다. 또는 뭐 미국에서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검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뭐 특별검사나 또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겠다 하는 것은 국회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요, 형사사법 체계가 뭐 흔들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형사사법 체계도 국회가 법률로서 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좀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을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현재의 형사사법 체계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그 경과는 어떻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형사사법 체계 자체가 무능하고 부실하고 무책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런 형사사법 체계라면은 이런 중차대한 문제의 측면에서 그렇게 보호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바꾸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차제 형사사법 체계를 큰 폭으로 바꾸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거죠. 예. 아무것도 밝혀내지도 못하고 있는 형사사법 체계가 우리 사회에 존재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예.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상권 분립 원칙 침해가 우려된다. 이 부분도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정부 여당 측에서는 계속 세월호 특별법의 발목을 잡으려고 그러는지 자꾸 지연 말단지고 근거 없는 주장만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상권 분립의 원칙 같은 것도 이 절대절명의 그런 철칙이 아니거든요.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위원회를 열고 추궁한다든지 또는 어떤 진실을 밝혀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요. 세월호 특별법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자는 거는 어떤 국회가 행정부의 일을 관여하자는 것이 아니고 독립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독립된 위원회가 조사를 하자는 것이니까 권력 분립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사실 그런 예가 지금 현재도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미 우리의 법대에서도 제도화되어 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습인 만큼 특별히 권력 분립을 운운하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법학자시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삼권 분립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정치 체제입니까? 별로 그렇지도 않죠.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나타나서 정치권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비판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의지를 국회가 절대적인 것으로 떠받드는 이런 행태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권력 분립, 상권 분립의 원칙이 겉으로는 이야기되지만은 속으로는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조금 후진적인 국가 운영 체제를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라고 봐야 되겠죠. 예. 한 가지 새누리당 주장과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이해 당사자가 입법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논의 구도가 어떤 선례를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
네. 한마디로 이후에 또 대형 참사가 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또 발생하면 그때마다 피해자를 입법에 참여시킬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하는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그 대의민주제라는 것이 이건 역시 그 국가를 운영하는 유일한 원칙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 정치 체제가 국민들의 의사라든지 그 시대적인 요청들을 제대로 반영해서 뭔가 바람직한 방향의 결정들을 내릴 수 있다면은 당연히 그에 맡겨두고 국민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게 맞죠. 예. 근데 그 국회라든지 정치체가 그런 그 당위적인 모습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뭔가 삐끗거리고 있을 때 자기들이 당리당략만 추구하고 있을 때는 국민들이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하고 뭔가 바람직한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그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사실 우리 헌법재판소도요. 국민주권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그 국민주권의 원칙은 절반은 대의민주제 체제로 운영이 돼야 되고 나머지 절반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반은 대의제, 반은 직접제, 민주제, 이 반대표자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게 올바른 국민 주권의 그 원칙이다라고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번 그 문제와 같이 어떤 그 전 국민적인 슬픔과 우울증을 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게 만든 이런 상황에서는 대의제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유일한 메커니즘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예. 국민들과 함께 또는 국민들이 그 대의제의 그 모습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뭔가 대안을 모색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새누리당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조사위원회 수사권과 기소권 주는 것, 이거 형법상 자력구제 금지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우선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의 법 이래 이제 그 문명국가의 기본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크게 보자면은 그 어느 누구도 자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법 집행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그 빚 안 갚는다고 찾아가가지고 물건을 마음대로 들고 온다든지 또는 이제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집에 찾아가가지고 복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은 국가에 맡겨라. 왜냐하면은 피해자나 권리자가 직접 자기 권리를 실현하려고 한다면은 폭력이라든지 복수라든지 이런 좋지 못한 모습이 걱정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은 국가가 대신해서 해라 하는 게 자력구제의 원칙이죠. 예. 그런데 사실 이 자력구제의 원칙도 역시 예가 많이 인정되고 있죠. 뭐 예를 들자면은 긴급하다든지 특단의 사정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세월호 특별법 입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유가족들이 직접 본인들이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새누리당의 주장은 허점이 있는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력구제 원칙을 가져오는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억지 주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은요, 유족이 직접 조사하고 수사하겠다는 게 아니고, 유족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하거나 조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는 국가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국가기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국가에 호소해서 국가로 하여금 조사하고 수사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력구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도 그렇거든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면은 고소나 고발을 통해 가지고 검사로 하여금 대신해서 수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 구조가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은 자력구제 운운하는 것을 적용하려면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특별검사를 정부 측에서 또는 여당이 임명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지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민적인 인식은 국가가 잘못했다. 정부 측에 뭔가 잘못이 있다는, 그래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부가 조사 대상인 거죠, 일종의? 그렇죠. 조사 대상인 사람이 조사자를 선정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자력구제죠, 일종의. 예.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들면서
어떤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달 말이었던가요? 전국의 법학자 230명이 수사권, 기소권 조사위에 부여하는 이 특별법, 법적인 문제 없다. 이런 성명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 교수님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견해를 가진 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만은, 국내 법학자 대부분이 같은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도 될 겁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법학자들, 특히 법학 교수들은 좀 보수적인 편이거든요. 예. 이제 정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런 법학자들이 그때 성명을 작성하고 서명을 모았던 게 이틀 사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 짧은 기간 내에 230명이나 되는 법학자들이 서명했다는 것은 사실 좀 과장될지 몰라도 우리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일일 겁니다. 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성명서에 적혀 있는 내용 중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그걸 증명하는 가장 뚜렷한 징표일 거거든요. 예. 그리고 법학자들 모두가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어떤 시대적인 과제는 진실 규명이다, 책임 추궁이다. 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전문가인 법학자들의 지지까지 받는 상황인데 야당이 새누리당에 끌려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사실 끌려가는 게 야당이 아니고 제1야당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새정치민주연합이요. 예. 네, 130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대의 야당인데요. 이 야당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를 절실한 요구들을 어떤 정치 과정에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무능함이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국민들이 아픈 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담아내는 그런 정당이라면, 그리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정당이라면은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벌써 해결됐겠죠. 어쩌면은 그런 야당이 있다면은 세월호 참사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국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과 함께 가는 그런 야당이었어야 했거든요. 예. 지난 일이고 또 현재 직면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참 안타깝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 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이 특별법, 지금 상황에서 두 차례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제 공식적인 여야 간의 합의 사항으로 귀결되진 않았고요. 네. 어떻게 절충이 좀 가능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우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측면에서요? 사실, 이 문제 해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예. 진실 규명 책임 추궁을 선언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유족이라든지 시민단체 추천받은 사람을 특임검사로 임명해가지고, 특별수사본부 만들고요. 거기서 독립해서 조사하고 수사하게 만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국회의 몫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과 정부의 몫이죠. 그런데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직무유기에 나서고 있고요. 여당은 그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대통령을 은폐하고 은폐하는 일종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대화의 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냥 어중간한 절충안을 만드는 수준 외에는 특별한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지금처럼 지리한 법리 공반이 나오는 것도 어떤 법치라든지 이 법원칙에 여당이 충실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뭔가 예리한 칼날을 피해가기 위한 또는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이나 청와대와 같은 그런 정권을 보호하고 엄호하기 위한 그런 책략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사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회가 최후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도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요. 세월호 특별법에 관련된 모든 논란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거의 흘러가 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세월호 특별법의 뭐 사법조치에 어긋나니 어쩌니 그런 억지 주장이 나온다든지 또는 지금 그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있는 김용호 씨 뭐 신상 털기 같은 거나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예. 저는 이런 그 상황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리 당략에 매달려서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또는 어떤 정권의 안보를 위해서 그 억지 주장만 하고 있는 그런 정치권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시민사회가 나서서 사회적인 진상조사위원회라고 할까요? 예. 이런 그 세월호 유족들의 주장처럼 뭔가 시민사회가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 틀 속에서 어떤 그 정치 체제의 그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유족들 주장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 오히려 좀 더 원칙에 충실한 그런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게 옳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그 말씀은 지금 정부나 정권이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고려하신 면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이게 어떤 법적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요. 가족들도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만 주고요. 기소권은 주지 않는 이 분리하는 방안은 불가능한 겁니까? 뭐, 그 자체도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수사권을 준다 하더라도 이 수사권은 법원의 통제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영장을 발부한다든지 뭐 체포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그 모든 그 상황 그 과정들이 전부 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수사 결과로 책임 그 추궁을 한다고 할 때 예.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사실 지금 이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되겠죠. 예. 거기에서 그러니까 기소 편의 기회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기소권을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갖지 않는다면은 적어도 기소 법정주의 정도는 적용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소하게 만들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은 확보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우리 언론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시각 지극히 적대적입니다. 지난 3월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의 1박 2일 집회를 술판 시위다, 쓰레기 더미 등으로 묘사한 민영통신사 뉴스원의 기사도 그런 방증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오보의 역사 코너에서 미디어오늘 조윤호 기자로부터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조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뉴스원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집회를 좀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일이었는지? 지난 3월 28일부터 29일에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조업원들이 그 삼성 본관 앞에서 1박 2일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민영통신사인 뉴스원이 이를 보도하면서 이 집회를 술판 시위, 쓰레기 더미로 묘사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조 조합원들이 지나가던 시민을 희롱했다 이런 보도까지 했는데요. 근데 하지만 노조 측은 해당 보도가 오보다, 좀 악의적 보도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후 저희 미디어오늘의 취재 과정에서도 이러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예. 뉴스원은 뭘 보고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노조 측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후에 미디어오늘에서도 이제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그 뉴스원의 기사 내용은 어떻게 작성이 됐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일단 지난 3월 28일 삼성전자 서비스 AS 노동자들과 금속노조 간부 등 2천여 명이 서초구 삼성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었는데요. 당시 이제 이들의 요구는 삼성전자 서비스의 지점 폐업을 철회하고 그리고 우리와 노조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자 이것을 요구하는 집회였습니다. 근데 노조는 28일 오후 10시까지 집회를 이어가다가 이제 삼성 본관 앞에서 노숙을 한 뒤에
3월 29일 오전에 해산을 했는데요. 예. 여러 언론이 집회 현장을 스케치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뭐 저희도 취재를 했고 다른 언론사도 취재를 했는데, 근데 유독 뉴스원의 기사가 다른 기사와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의 기사는 뉴스원 최명용 산업부 기자, 삼성 출입 기자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기자가 3월 30일에 쓴 시위할 땐 술판 벌리고 불내도 괜찮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이제 전반적으로 노조의 요구보다는 1박 2일간의 농성이 얼마나 지저분했고 좀 위험했는지에 대해 강조했는데요. 이 기사에 사용된 어떤 단어는 술판, 뭐 쓰레기, 뭐 지나가는 행인 희롱, 화재 위험,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네네. 보통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뭐 고용노동부 출입 기자라든가, 네네. 뭐 사회부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는 하는데, 예, 그렇죠. 삼성 출입 기자가 뭐 이 기사를 쓴다는 예, 예. 거, 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예. 사회부 기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노동 담당 기자들이 이런 물론 이제 쓰죠. 노사 간에 어떤 쟁점이 있어서 네네. 사측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는 측면에서 뭐 네. 그 기사를 쓸 수는 있겠지만 예. 이 집회 자체 기사를 삼성 출입 기자가 쓴다는 건 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뉴스원이 기사에서 지적한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쓰레기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뉴스원은 뭐 노숙투쟁이라고 했지만 술판 시위였다. 뭐 쓰레기가 산처럼 쌓였다. 뭐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들을 시위대는 멀뚱멀뚱 쳐다만 봤다. 뭐 시위하는 노동자와 쓰레기 치우는 노동자가 달랐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쓰레기를 모아놓은 사진과 뭐 모아놓은 쓰레기를 청소농단에 수거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기사에 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진 밑에다가 뭐 밤새 술판을 버린 뒤 버린 쓰레기 더미들, 곳곳에 술병과 스티로폼 등이 방치돼 있다. 뭐 서초구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이를 치우느라 새벽부터 땀을 흘렸다는 이런 설명을 붙였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이제 예. 노조원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희롱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밤샘 시위에서는 일탈 행동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시위 현장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희롱하거나 여성을 추행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뭐 지나가는 여성 행인들을 희롱하는 발언도 많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스원은 금속노조 자체 강령에 환경보호와 여성보호 내용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여성을 희롱하고 쓰레기 더미를 방치하는 시위 행태에서 얼마나 여성을 보호하고 환경을 생각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 기자가 아주 인권이나 환경을 예. 중시하는 그런 기자 같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죠. 네. 금속노조 지회인데 뭐 이 기사에 대해서 당연히 반응을 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그 한마디로 악의적 보도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 공식 입장을 낸 건 아닌데 이제 이 기사가 나간 직후에 제가 보기에도 기사가 너무 악의적이고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노조 측에 좀 문의를 해봤습니다. 예. 그때 이제 위영일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장은 악의를 가지고 기사를 썼다.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다는 것은 날조다. 조합원들이 아침에 일어나 담배꽁초를 전부 다 주었다. 청소하는 분들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쉽게 한 곳에 모아둔 것인데 그 모아놓은 쓰레기 사진을 찍어서 다 버리고 갔다는 식으로 썼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홍명교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교육선전위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요. 이제 쓰레기 치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7시에 일어나자마자 마이크로 조합원들에게 여기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깨끗이 하고 가자고 말했고 1천여 명이 담배꽁초 하나 없이 깨끗이 치웠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또한 집회하면 보통 쓰레기가 나오고 이를 수거하기 쉽게 다 모아놓은 것인데 모아놓은 쓰레기 더미를 카메라 프레임에 가려차도록 찍어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또한 노조원들이 지나가는 행위를 희롱하거나 여성을 추행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기 위해 10여 명 정도가 술도 안 먹고 계속 불침번을 섰다.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많이 판단이 네, 된다면 네, 법적으로도 좀 대응할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이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가 이 기사에 대해서 악의적이다, 네.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생각한 이유. 네. 또 미디어 오늘도 이제 이 부분 기사를 보고 예. 확인 취재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두 가지였는데요. 이제 뉴스원 기사 안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고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에는 총 4장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예.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사진이 2장, 그리고 29일 아침에 이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 사진이 또한 2장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진은 집회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치우기 좋게 이제 모아놓은 사진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예. 이제 집회를 하면 이제 보통 집회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인 모든 곳에서는 쓰레기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날 집회
모인 사람이 2천여 명.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게 작은 규모의 집회는 아닙니다. 예, 예. 당연히 이 집회는 경찰에 신고하고 네, 네. 합법적인 집회였을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집회 현장에서는 흔히 이제 미화 노동자들이 치우기 편하게 하려고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쓰레기 더미가 이만큼이나 쌓여 있다는 식으로 보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게다가 뉴스원 사진을 보면 이 쓰레기가 분리수거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통 봉투 안에 쓰레기가 넣어져 있고 뭐 이런데 이를 보고 쓰레기판이었다고 보도한 거는 좀 악의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또 하나 좀 이상했던 점은 쓰레기가 더미가 쌓여 있는 그 사진 중에 사진 한 장에 그 앵글, 그러니까 사진 각도 때문이었는데요. 집회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진 각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그런 앵글로 사진이 찍혀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마치 삼성 본관 건물 안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진을 혹시 촬영한 기자의 크레딧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밑에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기사를 쓴 최명룡 기자 이름으로 이제 그러니까 기사도 쓰고 네. 사진도 촬영한. 네네. 그렇게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예. 혹시 크레딧에 삼성전자 제공 이렇게 돼 있지 않나 궁금해서 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기사를 쓴 기자가 사진도 촬영한 것으로 네,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두 가지 대목에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 확인 작업을 거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 의문 해소가 됐습니까? 그 기사를 쓴 최명룡 기자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예. 최명룡 기자는 이제 저와의 전화 통화에서 28일 저녁까지 집회 현장에 있었고 29일 현장에는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원 기사에는 29일에 찍힌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본인이 사진 찍었다는데 현장에 없으면 사진 본인이 그렇죠. 안 찍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최 기자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쓰레기 사진이나 새벽에 청소한 사진은 삼성 직원들이 찍은 사진을 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예상대로죠. 네. 즉 최 기자는 현장에 없었고 쓰레기 더미 사진은 삼성한테 받은 것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아무리 봐도 쓰레기를 치우기 쉽게 하려고 모아놓은 건데 왜 이걸 보고 쓰레기판이라고 했냐. 뭐 사실 현장에도 없었으면서 사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쓰레기통이 있는 자리에 버려져 있지 않고 길거리에 쓰레기가 있어서 쓰레기를 모아놓은 게 아니라 버린 거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런데 그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다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드컵 응원할 때도 이제 쓰레기가 많아서 치우기 쉽게 모아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쓰레기를 마구 버렸다는 식으로 보도한 건 조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최명룡 기자의 해명이 이제 사실일 테니까요. 네네. 일단 사진을 본인이 촬영했다는 거는 정정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뭐 사측 제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네. 예. 뭐 솔직히 말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이 본인이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마치 현장을 스케치하듯이 기사를 썼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쪽 분들이 또 황당해 할 만한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 그 행인, 특히 여성분들을 희롱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제가 이제 기자에게 행위 희롱을 직접 본 것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28일 현장에는 일단 28일에는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좀 직접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최 기자는 이제 행위 희롱의 경우에는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뭐 일로 와봐 뭐 이런 식으로 농을 걸었다는 의미라면서 직접 본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들었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들었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말을 했는데 이 주변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다. 출입처 주변 분들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거기 있던 뭐 집회 현장에 집회 참가자들 말고도 다양한 주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증언 경찰도 나와 있을 있었을 것이고요. 예, 물론 또 뭐 경비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테고 결국은 본인이 직접 보고 쓴 내용은 이 기사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이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게요. 그렇죠. 추행도 있었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추행이라는 건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물리적인 그게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노조분들이 좀 너무 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됩니다. 뭐 최 기자하고는 이제 직접 해명을 들었다니까 이 기사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도 이제 미디어오늘에서 했고요. 예. 뉴스원 회사의 반응도 있었습니까? 이제 제가 이 기자의 해명을 듣고 나니까 더욱더 이제 이 기사가 좀 악의적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기사를 썼는데요. 이제 뭐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이 해당 기자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이제 제가 기사를 악의적으로 썼다고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악의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기사를 썼더니 악의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항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노조 입장만 대변했다 뭐 이렇게 썼는데 사실 별로 동의를 하지 않아서 뭐 기사는 수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근데 또 하나 좀 뒷이야기가 있다면 뉴스원 고위 관계자가 저희 사장님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저희한테 얘기는 하지 않아서 처음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우연히 좀 알게 된고 좀 황당한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 뉴스원 기자들, 내부 다른 기자들에게 들었는데 이제 뉴스원에서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기자 여러 명을 조금 취재를 하게 해서 당시 노조 집회로 인해 주변 상인들이 겪은 불편함을 취재하도록 했다. 좀 뒤늦게 현장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좀 들은 바 있습니다. 그 후속 기사도 나왔습니까? 혹시? 네, 이제 얼마나 불편했는지 이런 후속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좀 굳이 다시 또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굳이 다시 반박 기사를 쓰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뉴스원이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관련해서 이전에도 뭐 비슷한 기사를 쓴 적이 있다고요? 이게 뭐 예전에 삼성전자 서비스 부산 해운대 지점이 폐업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노조의 책임이다 이런 식의 기사를 쓴 적이 있어서 안 그래도 노조 쪽에서 이제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공문을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대응은 따로 하지 않았는데 이제 사실 기사를 살펴보니까 뭐 2월 28일에는 뭐 노조 장기 파업에 협력사 줄줄이 폐업, 뭐 그 전날에는 노조의 황당 요구에 삼성 협력사 첫 폐업, 뭐 이런 협력사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게 노조 때문이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가 많았고요. 그리고 지난 1월 28일에 삼성이 좀 약간 특이한 채용 방식을 갖고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삼성 채용도 국민 합의를 거쳐야 하나 뭐 이런 기사도 나간 적이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심상정 의원을 두고 이제 심상정의 삼성 때리기 우려된다 뭐 이런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사 굉장히 좀 많고요. 근데 이 기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 사실 노조를 비판할 수도 있지만 노조 측의 반론이 전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홍명규 삼성전자 지회 교육선전위원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기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사 하나하나에 대응하기보다 이제 추후에 이제 하나로 다 모아서 악의적인 보도나 의혹 보도를 상대로 뭐 좀 언론중재의 제소나 명예훼손 고발들을 하려는 생각 중에 있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입장에서는 법적인 대응 뭐 고려할 만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여성 행인을 추행했다. 이 부분은 정말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를 삼을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뉴스원에는 노동조합이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뉴스원이 머니투데이 계열의 언론사인데요. 머니투데이 계열의 언론사들은 노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로부터 잘 대우를 받는 모양이군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니라고 하는 이제 기자들도 몇몇 있긴 하더군요. 기자도 결국은 노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노동자라는 거 감안하고 좀 이런 기사를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오늘의 조윤호 기자였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